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한국 현대시에서 시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풀이라는 시는 김수영 시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시이고요. 난해한 시는 아니지만 상당히 모호한 시라고 할 수 있고, 또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시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이 풀과 바람에 대한 관계,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아직까지도 이 암호풀이처럼 계속되고 오는 시입니다. 그래서 이 풀이라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.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풀이 눕는다.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납겨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.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. 풀이 눕는다.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.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.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. 발목까지, 발밑까지 눕는다.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.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. 이 시는 상당히 이제 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어떤 내용들이 많죠. 눕는다, 눕는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이 풀이 과연 어떤 의미를 차지하느냐, 이 풀의 이런 의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, 이 풀은 시인 자신을 의미한다는 의미도 있고요. 또 사회적으로 뿌리 뽑힌 인간 군상의 생명력, 또 존재의 자유, 그다음에 마음의 기운, 내적 자유에 다다른 공간, 또 정신편력의 극점, 새로운 삶을 위한 긴장,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읽혀지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이 풀을 정치적인 알레고리로 읽는 경우가 있는데, 이 알레고리라는 것은 이제 비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보통 이제 이 비유 중에서도 이 알레고리는 1대1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로 보면 7, 80년대의 포괄적 상황과 연결되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. 이 풀이라는 것은 이제 민중을 상징하죠. 우리 민초란 말 많이 하죠. 민초. 그래서 비를 몰고 오는 동풍은 외세의 상징이라는 그런 이원적인 구성 속에서 자유와 혁명, 이런 주제와 해석이 될 수 있고요. 이 도봉구에 가면 김수영 문학관이 있는데, 그곳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시가 바로 이 풀이라는 시입니다. 그래서 이 풀은 상당히 양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쓸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바람의 변화 속에서 울고 웃고 또 눕고 일어나고, 이런 그 양면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순된 그 운동의 영원한 반복, 이런 것들이 이 시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가 또 1995년에 그 사북에 있는 그 강원도 사북 탄광촌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그런 젊은이의 양지라는 드라마에서 이 주인공 하이라죠. 하이라의 동생 역으로 나온 종이가 읊은 것으로도 유명하고요. 이 시는 그래서 이제 젊은이 양지 라는 그 아메리카의 비극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식으로 이제 좀 개작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저자의 죽음, 이런 말이 있죠. 그래서 그 비평가 롤랑 바르트가 한 말인데,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은 더 이상 작가의 몫이 아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김수영이 이제 뭐 순수한 의미에서 풀을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, 풀이라는 것은 어떤 민중을 상징하는 알레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시를 읽기의 방법으로 보면요. 시 읽는 것은 크게 이제 거시적 읽기와 미시적인 읽기와 맥락적인 읽기,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거시적 읽기는 말 그대로 크게 읽는다는 거죠. 크게 읽는다. 그러니까 크게 읽기. 거시적 읽기는 크게 읽기. 그래서 크게 읽는다는 의미는 뭡니까? 그 작품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
연관선상에서 이 작품의 이제 여러 가지 맥락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 거시적인 읽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거시적인 읽기. 그래서 이 거시적인 읽기에서는 시의 내용과 형식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거시적인 읽기에서는 전체적으로 내용과 형식을 파악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미시적인 읽기는 어떤 그 시를 시로서 읽어내는 작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거시적 읽기에서는 이제 주로 어떤 제목의 기능이라든가 반복되는 이미지, 또 핵심 제재 이런 것들,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. 또 시의 규칙성, 뭐 이런 것들, 뭐 반복성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또 시 속의 화자와 어떤 대상과의 관계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시 한다 볼 수 있습니다. 미시적 읽기에서는 이제 시에 나오는 언어적인 표현이라든가 비유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또 의미의 복합성 이런 것들을 이제 유의해서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 맥락적인 읽기에서는 전기적인 맥락, 그러니까 어떤 시인의 삶이 그 작품 속에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겠고요. 물론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이 시인의 삶을 그대로 쓴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시적인 배경이라는 것이 시인의 삶과 관련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미학적인 맥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선후배인들과 시인들과의 정신적인 교류를 통해서 성장을 한다는 거죠. 예를 들자면 그 시인 윤동주가 백석의 시를 필사하면서 이제 시인으로 성장하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김수영의 이제 이런 풀이라는 시도 이렇게 거시적인 읽기와 미시적인 읽기와 맥락적인 읽기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풀이라는 것을 거시적인 읽기로 보면 상당히 제목 속에서 작품의 핵심 제재 이런 것을 노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풀을 상당히 인격화하고 있죠. 풀이 눕는다라고 하면서 풀을 인격화하고 또 이 풀이라는 것을 상당히 능동적인 존재로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보통 풀과 바람이라는 것은 시적인 대상으로서의 자연물이지만 그 시인은 이 풀을 의인화시켜서 이 풀과 바람의 양가가 경쟁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미시적인 읽기로 가면 이 풀이 눕는다라는 게 이제 계속 나오는데 1년에서도 이제 보면 드디어 울었다. 이 시의 1년에 보면 드디어 울었다 이런 말 있죠. 네 번째 줄에 이런 거라든가 또는 이제 뭐 웃는다는 말도 있죠. 뭐 울다가 다시 누웠다 이런 말도 있고요. 그러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표현들 특히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풀에 대한 여러 가지 삶을 또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이 보다라는 비교적인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죠. 바람보다, 바람보다, 또 바람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풀의 어떤 여러 가지 능동적인 힘과 자기 통제력 이런 것을 이야기했다 볼 수 있겠고요. 이제 이 풀도 맥락적인 읽기로 분석을 한다면 이제 김수영의 이제 생애에서의 마지막 작품이었고 이제 김수영 시인은 1968년에 예상치 못한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.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쓰인 작품이 이 김수영의 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작품을 보실 때 작품을 거시적인 읽기와 미시적인 읽기와 맥락적인 읽기 이런 것으로 시를 좀 보시면 훨씬 더 시 읽기가 좀 더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